안녕하세요. 책안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덕희 작가님의 엄마는 베네치아로 떠났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는 베네치아로 떠났다. 유덕희.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나를 잠시 멈칫하게 한 것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었다. 고작 석 달 동안 무엇이 변했을까마는 나는 뭔가 확실하게 다른 느낌일 거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흐릿한 공기, 익숙한 사람들의 표정, 말소리, 개성 없는 옷차림, 모든 게 그대로였다. 어쩌면 나는 가시적인 것, 외적인 것에서가 아닌 나 스스로의 변화, 내면적인 어떤 것이 변모하지 않았음에 실망하였는지도 모른다. 나가 있을 때는 뭔가 달라졌으리라는 착각에 빠져 지냈는데 돌아와 보니 또 암담함에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나 자신을 고스란히 발견하고 발걸음이 무거워졌던 것이다. 내 방문은 석 달 동안 굳게 채워져 있었다. 열쇠를 넣어둔 마루장 밑에 빈 화분도 그대로였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내 방문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일까. 나는 화분을 드러내고 그 아래 흙 속에 반쯤 파묻힌 키를 찾아내어 문을 열었다. 방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내가 배낭을 방 안으로 집어넣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들렸는지 주인집 주방에서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쿠,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상철이 학생 아니야? 아주머니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 모양 호들갑을 떨며 펄쩍 뛰었다. 그것은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반응이었다. 평소의 주인 아주머니는 그다지 다정다감하지 않고 뚱한 편이었다. 학교 앞 자취방이 되게 그렇듯 많은 학생들이 드나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 아주머니가 내가 석 달 동안의 배낭여행에서 돌아오니 예전에 없던 특별한 감회라도 생겼단 말인가. 내가 멍해 있는 사이에 아주머니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와 내게로 달려오더니 마구 나를 야단치는 것이었다. 아이고 학생, 그렇게 안 봤더니 사람이 한없이 무정한 거야? 나에게는 말하기 성가셔서 어디 석 달쯤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후딱 나가버려도 그만이야. 그렇지만 가족들에게까지 그러면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가족들 중에 누가 석 달이나 나가서 소식이 끊어졌다고 가정을 해봐. 얼마나 애간장이 높겠어. 사람 찾는 일, 애타게 찾아 헤매는 일만큼 보기 딱한 일이 또 있는 줄 알아? 그러면 못 써. 다신 그러지 말라고. 어디에 있는지 그때그때 틈틈이 연락을 해야지. 아주머니는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내 어깨며 팔뚝질을 때리기도 하였다. 나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가족이 나를 찾는다니. 내가 석 달이 아니라 3년을 사라졌다 한들 누가 나를 안타까워할 것인가. 내가 없어져 주는 것이 그 모든 가족들에게 홀가분한 일이 아니었던가. 나는 그때까지 줄곧 그렇게 생각해온 편이었다. 그랬으므로 가족들이 나를 애타게 찾았다는 아주머니의 말, 그 중에서도 가족들이라는 낱말에 특히 강한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들이 저를 찾아요? 찾다마다 얼굴이 네모지고 안경을 끼고 미인은 아닌데 여자가 기품 있어 보이더라. 큰이모인가? 그래. 큰이모도 여러 번 다녀가시고 큰이모랑 꼭 닮았지만 얼굴이 좀 더 새치름한 작은이모인가? 그분도 찾아오고. 그래, 한 일주일 전에는 학생 아버지라는 신사어른도 다녀가셨어. 아버지가요? 그 말에는 나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까지 나타나셨다니.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아버지 곁을 떠나고는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니 횟수로는 벌써 6년째가 아닌가. 아버지까지 나를 찾으셨다면 이건 예산일이 아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사고라도?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치는 일은 그것 말고는 달리 없었다. 아주머니는 내 질문에 허를 찔린 듯이 얼른 뒤로 물러서는 기색을 했다. 난 모르겠어. 학생이 어서 전화를 해봐.
큰 이모에게 전화를 해보면 모든 걸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야. 틀림없구나. 틀림없어. 나는 휘청 넘어지려는 몸을 벽에 기대었다. 인도를 방랑하던 중에 어느 밤 몹시 우울했던 적이 있었다. 까닭없이 눈물이 흐르던 그 밤, 그 고독과 외로움 중에 내가 애타게 불렀던 그 이름. 하지만 나는 어서 전화해보라는 아주머니의 채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 자리에 북박인 듯 서 있었다. 전화하기가 두려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공항에서 내리면서 투정 비슷한 기분을 느꼈던 것을 하느님이 아시고 이토록 준열한 꾸짖음을 내려주시는 것인지. 나는 아주머니에게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따돌린 뒤 옷을 갈아입고 다시 방문을 잠그고 집을 빠져나왔다. 이제부터 쉴 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뒤통수를 쳤다. 화해를 하고 모든 일을 잘 마무리를 지은 뒤에 군대로 가려고 했었다. 3년을 썩고 나오면 더 성숙한 나 자신이 되어 있을 줄 알았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결말이 미리 지어지려고 하고 있다니. 학교 앞 공중전화 부스로 내려가다 어둠 속의 희미한 불빛처럼 마지막 본 엄마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냥 훌쩍 인도로 떠나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닌가 고뇌하다 인사차 어머니를 찾아갔었다. 군대를 가기 전에 화해를 하고 홀가분한 마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내 뼈아픈 말을 어머니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는 화장대 거울 앞에서 눈썹 수정을 하다 그대로 앉은 채 나를 맞이하였다. 뭐 어딜 가겠다고? 군대에 가기 전에 배낭여행이나 다녀오겠다고? 예, 뒤엔 시간도 안 날 것 같아서요. 어딜 갈 건데? 어딜 가면요? 아니야, 난 그냥 물어봤을 뿐이야. 나는 만약 가게 된다면 베네치아로 가고 싶다. 웬 베네치아? 내가 뭐 호사를 부리려고 인도에 가는 줄 아는가? 나는 거울 속의 엄마에게 사나운 눈길을 퍼붓고 있었다. 당신 때문에 나는 골치가 아파서 정신의 나라 인도를 방랑하려는 것입니다. 아세요? 베네치아에는 말이야 곤돌라라는 아름다운 배가 있어서 운하를 오르내린다고 하더라. 미국이나 유럽의 부호들이 특히 사살하려는 사람들이 베네치아로 가서 마지막 호사를 부리고는 석양의 운하 속으로 풍덩 몸을 던진다는 거야. 멋있지 않니? 엄마도 그곳에 가서 자살하고 싶으세요? 그래. 그런데 난 돈이 없잖니? 글쎄요. 나중에 제가 돈을 벌게 되면 엄마가 베네치아로 가서 죽을 수 있는 여행 경비만은 마련해 드리지요. 내 말투에 숨어있는 뾰족한 가시를 느끼는 건지 어머니는 눈썹 수정을 하던 손을 잠깐 멈추고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뿐 어머니라기보다 누나라고 보여지기를 기대하는 듯 유행하는 염색머리를 한 어머니는 거울 속의 자신의 미모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다른 관심거리가 있을 수 없다. 그저 자신의 육체와 얼굴만이 있을 따름 나는 어머니에게 배낭여행을 떠난다는 그 말이라도 전하려고 찾아간 내 행동을 스스로 꾸짖으며 쓸쓸히 돌아나왔다. 그래, 몸 조심하고 재미있게 잘 다녀오거라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초등학생처럼 기대하고 갔던 나. 때로 어머니에게 과도한 돈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그것이 늘 부족한 사랑에 대한 허덕이었음을 어머니는 알까? 그런데 베네치아? 왜 베네치아를 어머니는 가고 싶어 했을까? 어둠이 내리는 학교 앞 거리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뜸해져 있었다. 나는 익숙한 거리의 냄새를 맡으며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샀던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쭉쭉 내렸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대로 비에 흠뻑 젖고 말 것을 나는 가까스로 피한 것이었다. 나는 약간 어이가 없어져서 삽시간에 천지를 두들기고 있는 비를 바라보며 갇힌 듯 부스 안에서 담배 한 대를 다 태운 뒤에 전화를 돌렸다. 큰이모가 전화를 받았다. 큰이모, 나야 상철이.
어머니에게는 존댓말을 쓰는 나는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언니인 큰 이모에게만은 정다운 반말을 쓰고 있다. 그것은 큰 이모만이 유일하게 내가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상대였기 때문이다. 이모는 내 머릿속에 화들짝 놀란 모양이다. 상철아, 상철이가 맞니? 아이고 이 나쁜 자식아,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난 거니? 대체 거기가 어디니? 학교 앞이야. 나 돌아왔어, 큰이모. 어딜 돌아다녔어? 어딜 다니느라고 소식이 두절이었어? 석 달쯤 방랑하고 다니다 오겠다고 엄마에게 말했는데 엄마가 큰이모에게 그 말을 안 전한 모양이군. 엄마 내 말을 영 귀담아 듣질 않으니까. 내 엄마는 내가 그냥 어디 바람 쐬러 간다더라는 정도로 말해서 나는 국내에 있는 줄 알았다. 하도 심드렁하니 말하길래.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없었잖아. 나 군대 가버리면 속 시원해 할 거다 싶었지. 그래서 일부러 별 연락을 안 취했던 거야. 좀 돌아다니다가 군대로 훌쩍 가버릴 심사였거든. 그래도 그렇지. 날 찾은 걸 보니 엄마에게 무슨 사고가 난 거야? 그렇지, 큰이모. 그래, 그래서 널 찾느라 애간장이 다 녹았어. 얼마나 애태웠던지. 무슨 일인데? 엄마가 죽기라도 한 거야? 그것 말고는 나를 찾을 일이라고는 없을 텐데. 내 말투는 다분히 비아냥거리는 투였다. 큰이모는 그것에 마음을 기울일 여유조차 없는 듯 보였다. 그렇단다, 상철아. 내 엄마가 죽었어. 뭐? 엄마가 죽어? 그 순간 또 한 번 천둥이 쳤다. 천둥 뒤에 비가 검은 바탕에 흰 빗금을 치듯 쭉쭉 쏟아졌다. 나는 마치 이 모든 게 장난 같았다. 이 비 속에서 악을 쓰며 어머니의 생사를 묻고 있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돼, 이모. 엄마 날 떠날 때 보니까 새로 시집이라도 가도 될 만큼 젊고 건강하고 예쁘더라. 죽긴 왜 죽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꿈에 부풀어 보였는데. 엄마 소녀 같은 데가 있잖아? 그래. 이모는 흑흑 흐느끼고 있었다. 전하 송수하기 저 너머로 어머니와 닮은, 그러면서도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이모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눈물을 찍어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나는 심장이 제어들고 마비되는 기분이었다. 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초상은 치러야 하지. 말이 아니었다. 엄마가 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데? 나는 벌컥 짜증을 냈다. 이렇게 나를 놀리다니. 끝까지 어머니는 아들을 무시하는구나. 어머니가 철이 없다는 것은 가족들 사이에 소문난 일이긴 하지만. 교통사고란다. 엄마는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무슨 교통사고야? 새벽에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서 그만. 왜 새벽에 차를 타? 오라, 그 남자와 같이 있었겠구나. 그렇지, 이모. 나는 그만 키들키들 웃고 말았다. 잘했어. 정말 엄마답군. 다이의 나비 안 부러웠겠네. 아니야, 엄만 다이의 나비를 흉내냈는지도 모르지. 그런 허영이 강한 엄마니까. 상철아, 너. 이모, 인도를 방랑하고 있었지만 다이애나비 죽은 거, 성녀 테레사 돌아가신 거 다 듣고 있었어. 여행객들끼리 만나면 서로 소식을 주고받거든. 그런데도 우리 엄마 돌아가신 것만 감쪽같이 몰랐군. 엄마가 돌아가셨을 줄이야. 상철아, 너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집으로 오너라. 큰이모 집으로 와. 와서 의논할 게 있어. 지금 당장 택시를 타고 오렴. 와서 말하자꾸나.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큰이모. 나는 강하게 고개를 젓고 있었다. 어차피 엄만 돌아가셨고 이미 초상도 치렀어. 내가 간다고 달라질 것도 없겠지? 게다가 엄만 나 같은 건 상관도 안 했어. 생전에 엄마가 나를 상관하지 않았는데 죽고 난 뒤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 난 뒤에 갈 거야.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예전에도 엄마는 나를 쉽게 버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영영 버리셨잖아.
난 용서 못해. 난 좀 더 생각해 본 뒤에 엄마를 만나겠어. 지금은 싫어. 내가 없을 때 엄마의 초상을 치른 거 다행인 줄 알아. 엄마의 초상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아들이라면 난 보기에 민망할 거 아니야? 차라리 잘된 일이야. 상철아 그러지 말고 제발 이모 말을 좀 들어, 응? 제발 집으로 와. 이모, 아버지는 오셨지? 불쌍한 아버지는 그래도 나타나셨겠지? 그러면 된 거야. 이모 잘 있어. 다시 연락할게. 나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허탈했다. 나는 아직 어머니를 이해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는 가버린 것이다. 무정한 어머니는 내가 여비를 마련해줘서 베네치아로 갈 시간조차 남겨주지 않고 먼저 가버리셨다. 내 모든 고통과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았던 어머니가 어느 날 엉킨 실타래를 가위로 뚝 끊어버리듯 그렇게 내게서 마지막 기회조차 박탈하고 사라져버렸다. 으흐흐, 흐흐흐. 나는 빗속을 기묘한 웃음을 흘리면서 걷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을 인도에서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낯선 이방인들, 그 시꺼먼 살갗과 커다랗고 투명한 눈망울을 가진 사람들 사이를 누비면서 나는 미친 듯이 웃어 젖혔을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 땅에서 나는 지금 미쳐가고 있는 모양이었다. 장결이 몹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툭탁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다. 아직도 눈꺼풀이 잠으로 짓눌려 무거운 눈을 간신히 뜨고 보니 엄마와 아빠가 또 싸우고 있다. 엄마 아빠의 기묘한 싸움. 두 사람은 팬터마임이라도 벌이듯 말없이 이를 악물고 밀치고 밀어당기고 넘어지고 엎어지길 반복한다. 엄마는 아버지가 늦게 온다고, 술을 먹는다고,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울어댄다. 아버지는 엄마의 짜증이 견딜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도대체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너는 나의 모든 것이 못마땅하다고 짜증을 내는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것을 어쩌라는 거냐. 너는 내가 밥을 먹는 버릇, 잠을 자면서 이빨 가는 습관, 심지어는 걸어가는 모습, 목소리, 웃음소리, 남에게 악수를 건네거나 허리 굽혀 인사하는 동작까지 낱낱이 다 미워한다.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아야 고칠 게 아니냐.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남자를 무슨 남자 공장 같은 곳이 있으면 주문에 맞춰서 살아야 직성이 풀릴 여자다. 그러기 전에는 남자를 달달 볶아서 죽이고 말 거다. 나는 그냥 보통 남자, 공재석일 뿐이다. 너는 나를 술 많이 먹고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을 몰라라 하고 월급도 적게 가져다 준다고 타박이지만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 상식적인 선에서 나는 특별한 편이 아니다. 일주일에 2-번 술 먹는 것은 직장생활 하다 보면 다 그렇고 술도 소주 1-2병의 주량이 심한 것도 아니고 월급도 내 나이에 어느 기업체 사원과 비교해서 상위권이면 상위권이지 하위 수준은 아닌 것이다. 도무지 나는 내 까다로운 비를 맞출 수가 없다. 나는 씻기를 싫어하는 지저분한 남자도 아니고 밤의 일도 내가 거부해서 그렇지 언제라도 응해줄 만큼 정력이 넘치는 남자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언제나 냉전 상태였다. 우리 집이 늘 전쟁 중인 것은 어느 한쪽이 그것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탓이었고 그쪽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불태전의 용사처럼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집안을 얼음장처럼 식혀놓거나 불처럼 달구어 놓았다. 신기한 것은 아버지가 회사로 출근한 뒤 돌변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언제 으르렁거리며 싸웠냐는 듯이 어머니는 자신을 예쁘게 단장하고 집안을 깔끔하게 치운다. 그래서 속모르는 이웃들은 어머니를 야무지고 알뜰한 주부로 칭송하여서 집안의 화근은 당연히 허풍성 같은 남편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닥달에 지쳐서 항복하였다. 아버지는 무슨 수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며 만족스럽게 해줄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곤 돈을 잔뜩 벌어서 실컷 호강을 시켜주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저기 빚을 끌어모아 커다란 전자대리점을 개업했다. 어머니에게 월급의 3배쯤 되는 돈을 가져다 주었다. 어머니는 사치하는 재미에 조금 바가지 긁는 횟수가 줄어드는 듯했다. 우리 집의 평안에 그 5년이 최고 한계였다. 아버지가 빚을 어떻게 갚아내고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7년 만에 깡그리 말아먹고 말았다. 마지막 1년을 정말 무시무시하게 싸워댔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다. 그리고 당연한 기결처럼 다가온 엄마 아빠의 이혼.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나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었다. 다만 나는 막연하게 이제 두 분이 싸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것만을 기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큰이모와 작은이모, 외삼촌이 나타나서는 엄마가 혼수로 장만해온 화장대 따위의 농작들을 트럭에 싣고 가는 일이 벌어졌다. 그게 이혼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다. 엄마는 아빠와 헤어지는 것이 가뿐한 모양이었다. 들뜨고 설레기까지 하는 표정이다. 그 가벼운 모습,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떠나가는 여자의 모습이 그토록 화사했으랴. 나의 충격과 놀람과 슬픔과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병은 거기서 비롯되었다. 아, 엄마가 나까지 버리려는구나. 큰 이모만이 나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불쌍한 것,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난 것밖에 내가 무슨 죄가 있니? 큰 이모의 밤 냄새 나는 가슴. 큰 이모는 나에게 이모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몰래 지어주면서 언제건 힘들 때면 찾아오라고 당부하였다. 큰 이모만이 그때이나 풍랑의 바다에서 익사 직전에 내게 비치는 항구의 등대였었다. 엄마는 나와 싸늘하게 일별하고 떠났다. 엄마는 혹시라도 내가 치마꼬리에 엉겨붙을까 잔뜩 경계를 해서 차가운 안개를 뿌리며 접근을 금지시키고는 냉랭히 사라졌다. 엄마는 내게 조금의 정도 붙이지 않으려 했다. 나는 앓고 있었다. 누워서 커다란 눈을 끔뻑끔뻑하며 단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아, 엄마가 나를 미워했었구나. 아버지만 미워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나까지 미워했었구나. 내가 엄마에게 미움의 근원이 되었고 불행의 원흉이었구나. 아버지는 이혼 후 낙향하셨다. 아버지는 무일푼으로 아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버지는 앓고 있는 유약한 아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아니, 아버지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될 아들을 위해서라도 돌볼 새 아내가 필요했다. 금방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다. 돈을 좀 모아놓은 노처녀였다. 그녀는 순박했다. 두 사람은 한적한 길모퉁이에 기사를 위한 식당을 열고는 억척스럽게 일을 해나갔다. 1년 뒤에 새엄마는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식당도 소문이 나서 잘 되었다. 늘 어두웠던 아버지의 찌든 얼굴에 비로소 웃음이 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가정이 무엇인지, 아내의 따뜻한 내조가 어떤 것인지 새 아내를 얻고 나서야 맛보았다. 아버지는 이제 제대로 결혼을 잘한 것이었다. 만족한 아버지는 점점 가장다운 품위가 잡혀갔다. 그러나 전처의 아들은 새 가정의 개밥의 도토리 같은 존재였다. 그는 섞이지 못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전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듯이 이번엔 전처의 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좋을지 곤혹스러워했다. 나는 연례 행사처럼 가출을 단행하였다. 내가 가는 곳은 언제나 큰이모 집이었고 나는 몇 번이고 시도한 끝에 어머니와 살게 될 꿈을 꿈꾸고 있었다. 어머니만 나를 받아준다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는 모범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만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준다면, 나를 버리지 않고 받아준다면. 어머니는 큰이모 집에서 살지 않고 약국의 판매원으로 취직해서 혼자 살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3년 동안을 들락거려도 어머니 집으로 부르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를 회피했고 내가 가도 큰이모 집에서 잠깐 만나는 게 고작이었다. 어머니는
돈이 많은 것 같지 않았고 그럼에도 사치스런 치장을 즐겼으며 언니의 여름방학 때는 거의 1년 만에 올라온 아들을 만나지 않고 다음 날로 예정된 휴가 여행을 떠나버렸다. 그럼에도 나는 어머니와 사는 것만을 소원했다. 나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시골에서 사는 삶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 나는 어떤 구박을 받더라도 어머니 옆에서 살고 싶었고 나의 애원은 큰 이모에 의해서 받아들여져 결국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게 되는데 성공했었다. 누군가 내 어깨를 가만가만 흔들고 있다. 나를 흔드는 그 부드러운 손은 이마에 배어있는 진땀도 가만가만 훔쳐준다. 눈앞이 부옇다. 나는 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손을 구명대를 붙잡듯 허우적거리며 붙잡는다. 겨우 눈이 떠진다. 오빠, 이제 잠이 깬 거야? 웬 잠꼬대를 그리 심하게 해? 여자가 내 눈앞에 있다. 여기가 어디야? 응, 여관방이야. 오빠, 좀 쳐다봐. 아직도 기억이 안 나? 안 나. 그런 나는 내가 누군지 알겠어? 여자애가 내 코앞까지 얼굴을 바싹 들이민다. 솜털도 보이고 긴 속눈썹에 앉은 고운 먼지까지 보일 정도이다. 예쁘고 조그마한 입술 사이로 귀여운 치아가 반짝이고 따뜻한 숨결도 느껴진다. 그래, 은영이구나. 흥, 내 이름은 안 잊어먹었네. 여기 어떻게 왔지? 나는 몸을 반쯤에 일으켜 벽에 기댄다. 네모난 벽에 낡은 벽지, 알루미늄 쟁반에 담긴 물컵과 휴지 한 통, 바퀴벌레가 숨어 살 듯한 화장대. 나는 여기가 어디쯤 있는 여관인지 겨우 짐작이 간다. 그래,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해. 어젯밤 거의 인사불성 수준이던 걸 뭘. 술에 비에 떡이 되도록 취해서는. 그리고 이게 뭐야? 누구랑 다퉜어? 이 이마에 상처 봐. 쓰라리지도 않았구나. 피를 철철 흘리고 거기로 들어오는 바람에 나 기겁을 했어. 얼마나 놀랐는데. 참 말도 안 나오더라니까. 모르겠어.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내가 널 찾아갔었니? 응,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있지. 아님 내가 오빠가 돌아왔는지 그냥 군대로 훌쩍 가버렸는지 알게 뭐야. 내겐 소식 하나 없었잖아. 날 그렇게 막 무시해도 되는 거야? 널 찾아갔었구나. 어쩐지 쓴 웃음이 나왔다. 그 와중에 정신에도 너를 찾아가다니. 그런데 나는 언제부터 필름이 끊어졌던가. 기억해 보려 하니 머리에 둔중한 통증이 올 뿐이다. 빗속을 휘청휘청 걸었던 기억밖에 없다. 빗줄기가 마치 왕소금처럼 굵었었고 내 살갗을 아프게 때렸기에 어디 근처의 술집으로 피신해 갔을 것이다. 그리곤 필름이 끊겼다. 언제 내가 너를 찾아갔었니? 은영이 담배에 불을 붙여 내 입술에 물려주었다. 입술도 부어서 터졌는지 순간 찌르르한 통증에 나도 몰래 인상이 찌푸려진다. 오빠 많이 아파? 아니야, 이젠 괜찮아. 입술까지 깨졌으니 아유, 흉측해. 말은 그랬으나 은영은 조금도 흉측하지 않은 표정이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꼴로라도 저를 찾아준 것에 감동하고 있는 듯 했다. 오빠, 인도에 나치촌이 있다더니 혹시 거기 갔다 온 거 아니야? 어전 그렇게 태웠대. 희한해. 발가락 끝까지 새까만 거 있지? 거기도. 은영이 이불을 들치고 들여다보며 킬킬거렸다. 오빠, 인도에서 딴 여자 만난 거지?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소식 한 장이 없었지. 그치, 내 말이 맞지? 그녀의 조잘거림이 오늘 아침만큼은 조금도 귀엽지 않았다. 나는 담배를 깊이 빨았다. 머릿속이 어지럽다. 나는 아직도 현실감이 들지 않는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다고? 그 소식은 사실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나? 은영이 상체를 가리고 있던 이불 한 자락을 활짝 젖혔다. 뭉클한 젖무듬이 쏟아진다. 날씬한 몸매에 비해서 잘 발달한 은영의 나시는 볼 때마다 나를 황홀케 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그것은 그냥
허영 고깃덩어리일 뿐이다. 오빠, 나 안아줘. 어젯밤 우린 그냥 잤단 말이야. 오빠가 엉망진창이니까 뭐가 돼야 말이지. 우린 석 달 만에 겨우 만났는데. 나 오빠가 엄청 그리웠어. 오빠가 없으니까 서울이 텅 빈 것 같이 허전했어. 아니야, 이러지 마. 나는 은영을 밀쳐낸다. 왜? 왜 그래, 응? 은영은 장난인 줄 알고 더욱 휘들거리며 내게로 파고든다. 그녀는 자신의 젖꼭지를 내 배꼽에 맞추고는 서서히 위로 밀착해온다. 금세 색색거리고 숨결이 가빠지는 은영의 얼굴이 꽃잎처럼 붉다. 더러워. 내 입술에서 신음처럼 그 말이 쏟아진다. 은영의 얼굴이 순간 하얘진다. 뭉클거리며 따뜻한 물처럼 풀려있던 은영의 육체가 젖가슴이 석고처럼 딱딱하게 경직된다. 그녀는 천천히 내 가슴에서 몸을 일으킨다. 나는 그제야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서둘러 담배를 비벼 끈다. 은영아. 내 나직한 부르짖음에서 은영은 대꾸 없이 일어나더니 빠른 속도로 옷을 주워 입었다. 청바지와 셔츠와 헐렁한 재킷을 순식간에 꿰다. 은영아. 나는 허겁지겁 몸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지만 온몸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나른하게 무겁다. 나는 휘청 무너진다. 됐어 오빠. 다시 날 찾아오지 않아도 돼. 은영이 날카로운 창을 던지듯이 그 말을 뱉고는 방문을 꽝 닫고 나가버린다. 순식간의 일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하다. 어째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목욕탕으로 들어간다. 흐린 거울 앞에 벌거벗은 내 몸을 비춰보니 참으로 과간이었다. 찢어진 이마, 터진 입술에 타버린 살갗. 나는 외면하고 샤워기를 비틀었다. 물이 쏟아진다. 이렇게 더운 물 비를 맞고 나면 정신이 돌아올까? 제대로 온전한 사람꼴이 형성될까? 은영에겐 왜 그따위 소리를 했을까? 내가 그 순간 생각했던 사람은 은영이 아니었다. 은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뱉고 싶었었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후려치듯 그 말을 들은 것은 은영이었으니. 그녀는 지금쯤 울고 있을 것이다. 필경 울고 있겠지. 나 역시 그녀의 심정이 너무나 잘 짚어진다. 버림받은 자, 사랑을 거부당한 자의 쓰라린 심정을 나만은 잘 이해한다고 느껴오지 않았던가. 오빠 그래봤자 법대생과 술집 아가씨의 연애 장난에 불과한 거지. 아무리 진짜라고 우겨도 이건 진짜가 아닌 거지. 자격지심 탓일까 내 팔을 베고 누워 평화로울 때면 은영은 곧잘 그런 질문으로 불안한 제 속을 비춰 보이곤 했었다. 은영을 만난 것은 지난 봄 이사를 한 골목 앞에서였다. 짐을 대충 챙겨놓고 무언가 마실 것을 사려고 뛰어나가다가 마침 올라오고 있던 아가씨와 부딪혔다. 그 여자 역시 방심한 채 딴전을 피며 걸어오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여자의 가슴에서 책과 노트 한 권이 쏟아졌다. 문학개론, 그리고 노트에는 이은영이라는 이름뿐. 미안합니다. 나는 책을 주워주는 척하며 여자의 얼굴을 살폈다. 놀랍도록 앳되고 뽀얀 얼굴, 속눈썹은 무척 길어서 처음 봤을 때에도 나는 그 눈썹에 먼지가 쌓이겠다는 쓸데없는 걱정까지 했다. 여자는 책과 노트를 받아들자 가타부타 말없이 사라져갔다. 국문학과 신입생일까. 사이다와 캔백주 따위를 잔뜩 사들고 다시 올라오면서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이 눈에 밟히는 것을 느꼈다. 그때까지 나는 특별히 사귀는 여자가 없었다. 여자에 관한 이유 없는 불신 따위가, 그리고 나는 아직 여자를 사귈 처지가 아니라는 자격지심 따위가 여자와 사귀려는 내 의지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리고 그 후 은영을 어디에서 다시 만났던가. 그녀가 국문과 신입생인 줄 알고 몇 번 찾았어도 보이지 않자 나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일요일 학교 앞에 커피숍에 혼자 앉아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현대문학개론, 현대실론 따위의 책들이었다. 마침 카운터를 지키는 아르바이트 남학생. 그는 같은 학교의 후배였다.
에게 나는 혹시 그녀를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사전 전략을 세울 심산으로. 그리고 놀라운 말을 들었다. 형, 그 여자 가짜 대학생이에요. 가끔 학교 도서관이나 휴게실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진짜 대학생이 아니에요. 대학에 들어오고 싶어서 살짝 마시간 여자아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진짜 직업은 술집 호스티스라는 말이 있어요. 소문인지 뭔지 그건 형님이 알아보세요. 내가 아는 지식은 그것뿐이니까요. 나는 은영을 반년 이상이나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는 맑은 심성을 가진 여자였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여자들 중에서 그녀만큼 순수하게 자신의 꿈을 간직하고 있는 여자도 없었다. 그녀 역시 나보다도 더 힘든 환경과 역경에 처해 있었는데도 그녀의 부모도 어린 시절 이혼하고 그녀는 고아처럼 친척집을 떠돌면서 사춘기를 보냈다고 했다. 은영은 내게 첫 여자, 타오르는 촛불처럼 내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태워내는 단 한 명의 여자였다. 그런데 나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던 것인가? 샤워기의 물줄기가 어젯밤의 비처럼 나를 때린다. 나는 아직도 멍한 채로 여간을 빠져나온다. 하지만 나는 은영을 찾아가기보다 우선 집으로 올라간다. 좀 더 여러 가지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였다. 주인 아주머니는 아침에 들어온 나를 보고는 혹시 간밤에 큰이모에게 무슨 전화라도 받은 것인지 전혀 나를 상관하지 않고 단지 방에 불을 넣어주는 것으로 친절을 대신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어제 내가 내던져준 채로 있는 배낭을 베고 들어 눕는다. 오래 비워두었던 방에서는 인도에서보다 더 역한 냄새가 났다. 나는 여기가 인도였으면 싶다. 매일매일 잠자리를 걱정하고 갈 길을 계산하고 먹을 것을 생각하는 단순한 생활. 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그 한 가지 화두만을 집요하게 생각하려 했지만 그 생각마저 날려버리던 광활한 인도의 사막. 사막에서 내가 흘렸던 눈물. 나는 어느덧 잠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번의 잠은 깊고도 무거웠다. 큰 바위가 내 발목에 채워져서 잠의 지옥 속으로 끌고 가는데 나는 속수무책 빠져든다. 나는 잠든다. 죽음보다 깊은 잠 속에 든다. 깨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다음날 아침까지 내리 잠을 잔다. 잠 속에서 나는 또 한 번 인도를 방랑하고 있었다. 그 거대한 대륙과 그곳에서 만나는 인도를 방랑하고 있었다. 그 거대한 대륙과 그곳에서 만나는 풍물과 사람들. 아니, 나는 그 대륙에서도 내 뒤를 쫓아오던 키 큰 남자, 그 남자의 실루엣을 쫓아내지는 못하였다. 내가 이미 그보다 더 키가 컸는데도, 그 때문에 이 대륙을 방랑하고 있는데도. 햇살이 창문을 넘어들어와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깨어났다.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이틀이 지나 있었다. 내 수첩을 뒤적여보니 어머니는 내가 인도의 겐지즈 강가에서 시체를 태우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을 때 벽제의 화장터에서 한 줌재로 변해가고 있었을 듯 싶었다. 나중에 큰 이모를 만나면 그것을 확인하게 되리라. 어쨌든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나는 아직 어머니를 만나러 갈 용기가 없다. 아니, 용서할 수가 없다. 어머니는 내게 아무런 사전 이해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내 아버지와 이혼해 버렸듯이 이 세상을 떠나갔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가버렸다. 그 사실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그런 고통을 껴안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다니 나는 힘겹다. 거친 땅 인도를 헤매고 돌아오면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여겼던 것은 순전히 나의 착각이었다.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충격으로 세상은 나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가. 일단 일어나 나가보자고 나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누굴 먼저 만날 것인지 순서를 정하지 않고 나는 막연히 인도에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리라고 마음먹고 샀던 은세공 팔찌와 발찌 한 세트를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그것을 선물하리라 마음먹은 여자는 누구였을까? 45살 소녀인 우리 엄마는 아직도 25살 처녀인 자신을 꿈꾸고 있었으니 엄마였을까? 아니,
나는 불행한 소녀 은영을 겨냥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교 앞 거리에서 탄 택시는 나를 엉뚱한 동네 앞에 내려놓았다. 언젠가 꼭 한 번은 찾아올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했었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었다.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나는 낯선 동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다. 사거리 귀퉁이에 약국이 있고 제과점이 있고 슈퍼마켓과 세탁소가 있는 평범하고 흔한 동네. 부유한 주택가도 잘 다듬어진 대단지 아파트 타운도 아닌 초라한 동네. 연립과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은 함부로 아이들을 키울 듯한 가난하고 젊은 부부들이 모여 살 듯한 그 모습에서 나는 아연 슬픔과 연민에 빠져든다. 그럴 것이다. 운명적인 두 사랑의 줄타기를 해야 하는 젊은 셀러리맨이 무슨 여유로 집을 소유했으랴. 그는 37이라고 했다. 한사코 나를 피하는 대신에 나는 어머니로부터 그의 신상 명세를 처음 들었다. 내가 인도로 떠나기 2달 전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아들조차 홀로 학교 앞 하숙집에 내팽개쳐둔 채 어머니가 비밀스러운 생활을 유지했던 까닭이 무엇이냐고 따지고 대드는 내게 어머니는 그 연하의 남자를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부터 알아왔다고 했다. 그는 결혼한 엄마 곁에서 7년을 더 떠돌다가 마지못해 결혼했다. 그러고도 계속된 이중생활. 그 집이 어디쯤일까 가늠하며 나는 연립주택이 밀집한 골목으로 들어선다. 대낮에 연립주택촌에는 차들이 빠져나가서 주차구역의 흰 금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67살의 아이들은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고 나는 그중 누군가에게 말을 붙여보려고 하는 중이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타났다. 연립이 어디쯤에서 나타난 것인지 그 여자는 바람에 불려 날아온 흰 머플러처럼 그곳에 있었다. 미색의 바바리 코트, 그리고 목을 감싼 흰색 물방울 무늬의 청색 머플러, 풀어내린 퍼머넌트 머리에 꽂혀있는 하얀 리본. 하얀 리본이 눈부시게 내 시선을 끌어당겼다. 나는 여자의 하얀 리본을 쏘아본다. 여자의 바바리 자락에 머플러가 마침 불어온 바람에 펄럭거렸다. 여자가 내 시선을 맞받아냈다. 그때 엄마 하며 놀고 있던 아이 중에 하나가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며 여자에게로 달려가 바바리 자락에 매달렸다. 아이는 엄마의 예사롭지 않은 표정에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에 놀란 모양이었다. 괜찮아 하며 달래는 엄마의 손길을 무시하고 아이는 제 엄마를 보호하려는 듯이 또랑또랑한 까만 눈망울로 나를 쏘아보았다. 나는 그제야 표정을 허물어뜨리며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저 혹시 정창수 씨의? 예, 제가 그 사람의 안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는 한참 아래의 후배가 됩니다. 엉겹결에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는 내 말을 전혀 신용하지 않는다는 듯 가만히 머리를 저었다. 창백하고 핏기 없는 얼굴, 하얀 입술, 여자는 어찌나 말랐는지 거의 죽은 사람 같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 여자를 불행한 여자의 대표라도 보듯 경건하게 올려다보았다. 소식을 늦게 들으셨군요. 이제 나타나신 걸 보니. 이 여자는 나를 알아본다는 말인가. 내 얼굴은 아버지보다 엄마 쪽을 빼다 박았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어딘가 저 깊은 데서 휘청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다. 예, 저는 어디 나가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학생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놓는다. 나도 치마꼬리에 매달린 딸도 그녀를 따라 걷기 시작한다. 학생은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어요. 제 어머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나는 묻지 못한다.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까? 나는 대신 뻔한 질문으로 둘러댄다.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굳어진 채 여자는 눈앞을 또렷이 노려본다. 마치 눈앞에 대답할 그 무엇이 있다는 듯이.
하지만 이제 뚜렷이 확인된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을, 이 여자, 피해자인 이 여자에게서. 우리는 둘 다 같은 고통을 껴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아직 아무런 이야기를 못 들으신 것 같군요. 새벽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어 차가 불탔다고 했어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았겠군요. 나는 순간 쿡쿡 웃는다. 베네치아로 자살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던 엄마는 그 반대로 불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셨다. 웃는 내 모습이 기이하게 비쳤을까. 하지만 여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에도 희미해서 꼭 나 같은 사람에게나 느껴질 듯한 아주 인색한 미소가, 한겨울의 햇빛만큼이나 약한 미소가 슬며시 떠올랐다. 그런데 참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떠나버렸는데요. 그 두 사람을 합장시켜드리고 싶어서예요. 뭐라고요? 제가 어쩔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학생도 어쩔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우린 그걸 몰랐고 그걸 부정하고 싶어 했어요. 학생도 나도. 하지만 두 사람은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어요. 현실의 세상에서는 남의 부인이기도 했고 남의 남편이기도 했지만 언제나 함께 있었어요. 그렇겠죠. 아들까지 그 사랑을 위해 접근 금지시켰던 어머니셨지요. 그러니 죽어서도 그 사랑을 이루도록 해드려야죠. 여자의 목소리는 어리둥절할 만큼 담담해져 있었다. 나는 아직 그 진위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자 여자가 돌연 목에 감았던 머플러를 풀었다. 그 목에 깊이 패인 자국, 그 흉측한 칼자국이 햇빛에 확 드러나는 순간 나도 몰래 뒤로 물러섰다. 그 두 사람을 죽인 것은 바로 저예요. 저는 남편 앞에서 칼로 제 목을 그어 보였죠. 헤어지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니 그건 사고사가 아닐 것입니다. 의도된 자살이라는 것을. 동반 자살임을 저는 알아요. 여자의 굳어진 눈, 화석처럼 고정된 눈에서 눈물이 흘러넘쳤다. 그 눈물 역시 화석이 된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 같았다. 나는 도리질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 두 모녀 앞을 빠져나왔던 것이었을까. 겨우 내가 했던 것이라곤 내 호주머니 속에 들었던 팔찌와 발찌를 그 어린 딸의 손에 쥐어준 것이 전부였다. 다시 찾아오겠다고, 꼭 다시 찾아뵙겠노라는 말 한마디로 나는 나보다 더 무거운 형벌 속에 빠져있던 그 여인을 두고 그것을 떠나오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홀연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나를 끝없이 방황하게 했던 그것, 나는 누구를 용서할 필요도 미워할 까닭도 없어졌다. 그것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인도가 아니라 그 희미한 미소의 여인에게서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여인의 말에 언제 대답해 줄 것인지 지금으로선 가늠할 수가 없다. 아직은 내가 더 성숙해야만 되는 게 아닐까. 이상으로써 유덕희 작가님의 엄마는 베네치아로 떠났다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